사실상 미얀마는 1962년부터 88년까지 국제사회에서 은둔 고립 이런 나라가 지구본상에 있는 국가인가라고 할 정도로 알려지지 않았던 그런 국가군요. 군부가 내세웠던 많은 정책 중에 하나가 이제 경제 발전 이런 거보다는 미얀마는 10명 중에 9명이 불교도이거든요. 그러니까 불교를 정치에 많이 좀 활용하려는 뭐 이렇게 함으로 해서 국민들로부터 민심을 좀 가지고 오려는 그런 시도를 많이 하는데 사실상 군부를 지지하는 세력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미얀마에서는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군부는 말 그대로 무력을 동원을 해서 공포 정치를 통해서 정권을 유지하는 것 그 이외에는 특별한 것은 없다라고 봅니다. 오늘의 플러스, 혼란에 빠진 미얀마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봅니다. 장준영 한국외대 동남아연구소 연구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2021년도에 미얀마 군부 쿠데타 이후 미얀마 경제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이런 얘기는 저도 종종 외신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얼마나 안 좋습니까? 뭐 아시다시피 2021년이면 우리 한참 코로나 시국이었었죠. 그래서 미얀마도 코로나 시국에서 쿠데타가 일어났었고 그 이후에 이제 점진적으로 이제 엔데믹 시즌으로 와서 회복을 했었는데 작년에 나온 그 세계은행 보고서를 보니까 동아시아 국가들 중에서 미얀마만 유일하게 코로나 시국 이전의 경제 상태를 회복하지 못했다라고 나왔고요. 2024년도 초반에 역시 마찬가지로 월드뱅크에서 나온 자료에 보면 2024년에 GDP 성장이 한 1%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2024년 말에 나온 그 보고서를 다시 보니까 마이너스 1% 정도로 봤었고요. 가장 심했을 때가 2022년, 2023년 쿠데타 시국이었었죠. 이때 당시에 성장률이 마이너스 20%에 거의 육박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실제로 체감하지 못하는 그런 수치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제가 미얀마를 가서 보니까 현지인들의 생활을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상당히 궁핍해 있다라는 겁니다. 거시경제상으로 봤을 때는 마이너스 성장이 지금 상황이 계속되면 앞으로 한 5년 정도까지는 더 갈 수 있다 이렇게 또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원래 고도 성장했던 국가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경제 성장률, 뭐 소득이 준다,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그만큼 경제가 어렵다는 얘기일 것 같은데요. 근데 원래요, 이렇게 쿠데타로 어떻게 보면 정권을 잡은 세력이 있다 하더라도 경제가 이렇게 극심하게 어려워지면 다시 그거 뺏기거나 해서 그 정권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어떻게 미얀마 군부는 아직까지 이렇게 정권을 휘어잡고 있나요? 그러니까 그 미얀마라는 국가의 특성을 좀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 사실상 미얀마는 1962년부터 88년까지 국제사회에서 은둔 고립, 그러니까 이런 나라가 우리 그 지구본상에 있는 국가인가라고 할 정도로 알려지지 않았던 그런 국가군요. 그러니까 국제적인 고립에 대해서 상당히 익숙한 그런 국가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 당시에는 이제 군부가 집권을 했었고요. 군부가 내세웠던 많은 그 정책 중에 하나가 이제 경제 발전 이런 거보다는 미얀마는 10명 중에 9명이 불교도이거든요. 그러니까 불교를 정치에 많이 좀 활용하려는, 그래서 사회적으로 명망이 높은 승려들이 있겠죠. 이런 분들에게 보시를 하거나 뭐 거금을 이렇게 투척하거나 뭐 이렇게 함으로 해서 국민들로부터 민심을 좀 가지고 오려는 그런 시도를 많이 하는데 사실상 이거는 1990년대 이후에 나왔던 군부의 행태를 그냥 답습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군부를 지지하는 세력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미얀마에서는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군부는 말 그대로 무력을 동원을 해서 국민들에게 공포 정치를 통해서 정권을 유지하는 것 방법 그 이외에는 특별한 것은 없다라고 보입니다. 미얀마 국민들은 어떤 정치에 대한 관심은 있는 상황인가요? 미얀마 국민들은 공식적으로 대놓고 이제 나는 뭐 어떤 정치 성향을 드러내거나 하는 것들은 잘 특별하게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쿠데타나 아니면 정치적인 소요가 일어났을 때는 충분하게 자신들의 의견을 해내죠. 근데 이거는 정치 문화적으로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상대적으로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아까 제가 뭐 고립 시대 이런 걸 말씀을 드렸는데 세계사적인 흐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 민주주의가 그들의 삶에 있어서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하지만 정확히 민주주의가 어떤 것이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는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쉽게 이제 이 사람들이 뭐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뭐 수용한다라고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지에
문제 이런 것들이 항상 여지가 남습니다. 그렇군요. 어찌 보면 약간 정치에 대해서 둔감한 것도 군부가 계속 정권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일종의 탈정치화 시킨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과거 우리나라의 뭐 3S 정책으로 인해서 국민들을 탈정치화 시키는 것처럼 미얀마에서는 가급적이면 종교를 정치에 상당히 많이 끌어들여서 군부의 전략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국민들을 탈정치화 시키겠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우미나 정책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 미얀마는 이제 그러니까 문자 해독률 이 상당히 높은 편인데요. 근데 공교육이나 교육의 질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 그 중산층 이상의 자제들은 해외에서 유학을 하거나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가급적이면 국민들이 정치적인 관심을 가지지 않게끔 유도하는 그런 많은 전략을 하고 있죠. 네. 지금 현재 군부 세력의 수장인 사람이 민아웅이라는 분인 것 같던데 이 최고사령관 이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민아웅 군사령관은 이제 1960년대 생이고요. 지금 현재 이제 군 수뇌부에서 이제 가장 높은 그러니까 군 최고 사령관 봉해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 사람이 이제 최고 사령관은 60세가 되면 만 60세가 되면 이제 은퇴를 해야 되는데, 무려 그러니까 5년 전이죠. 그때 당시에 이제 쿠데타를 일으키기 전에 나이가 60세가 돼서 퇴역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 도중에 쿠데타를 했고, 그리고 5년을 더 연장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정년 나이를요. 그래서 65세로 연장시켰고, 근데 이 사람은 뭐 특별하게 정치 군인으로서의 두각을 나타내지는 않았고요. 그러니까 주로 야전에서 많이 활동한 그런 인물이었기 때문에 뭐 사실상 쿠데타를 일으키기 전에도 이 사람이 행정적인 경험, 군행정 경험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데 과연 쿠데타를 할 수 있을 것인가?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개인적으로 러시아를 상당히 좋아하는 인물로 알려져 있어요. 중국보다 미얀마 군부는 전통적으로 중국과 가까웠는데 러시아를 상당히 가깝게 여기게 생각하고, 역시 마찬가지로 쿠데타 이후에 러시아와 미얀마가 상당히 가까워지는 그런 그 다리를 놓은 그런 인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것이 스라의 남매, 그러니까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는데, 알려지기는 이제 딸이 주로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많이 하는 걸로 알려졌는데, 특히 우리나라의 뭐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 이제 수입을 해서 자막을 입혀갖고 미얀마에 보급하는 그런 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쿠데타 이후에는 우리나라랑 미얀마랑 공식적으로 교류가 거의 끊겼어요. 그래서 미얀마에서 우리나라 드라마가, 쿠데타 이전에는 우리나라 드라마가 상당히 오랫동안, 하루 24시간이면 뭐 거의 10시간 가까이 우리나라 드라마가 방영이 됐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다 끊겼죠. 작년에도 미얀마를 잠깐 다녀왔었는데, 그때도 TV를 보니까 우리나라 드라마가 아예 자취를 감췄더라고요. 그래서 그 뭐 나름대로 쿠데타를 통해서 이 가족들이 어떤 사업에 좀 약간 문제가 있는 그런 일도 벌어지기도 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나름대로 이것도 참 궁금해요. 이 원래 군부 정권 이런 정권이 들어서고 나면 그 정권의 수명이라는 게 사실 길기가 쉽지 않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미얀마는 예전에도 한 20년 넘게 군부 정권이 계속 장악을 했던 것 같고, 또 다시 그러고 민주화가 되고 나면 다시 그걸로 회귀하기가 쉽지 않은 건데 어떻게 또다시 군부 정권이 장악을 했고, 또 민주화됐던 시기라고 했던 시기도 제가 알기로는 의회의 일부는 군부가 이렇게 의회에 들어가서 뭔가 저기 참석을 하는 모습도 특이하고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역시 이것도 좀 미얀마의 특수적인 맥락을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군부 정권, 우리도 과거에 군부 정권 시기가 있었지만 동남아에도 군부 정권, 태국이나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가 오랫동안 군인들이 집권을 했거든요. 근데 이런 국가들의 특징을 보면 군부가 정권을 장악하고 난 다음에 일정 수준의 경제 발전, 우리가 그 소위 말하는 산업화의 과정을 거치잖아요. 근데 미얀마는 그런 것들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국민들로부터 군부가 정당성을 얻기 위한 방법을 경제 발전을 통해서 그 정당성을 얻는데, 미얀마는 그게 아니고 미얀마라는 나라는 상당히 많은 민족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 가운데 이제 다수가 버마족이 있는데, 이 버마족이 7 정도가 되고 나머지가 3 정도가 돼요. 그래서 이제 버마족이랑 그 다음에 소수 민족들 간의 편을 나눕니다. 그러면서 군부는 버마족의 편을 걸고, 소수민족들을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얘네들은 그 연방, 그러니까 미얀마라는 연방을 파괴하려는 파괴자들이다라는 그런 논리를 내세워서 그 말 그대로 이제 국민들을 갈라치게 하는 거죠. 두 덩어리로 나눠서
통치를 하면서 소수민족 무장단체들이 준동을 하니까 우리가 군부가 어쩔 수 없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정치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논리를 내세우게 되죠. 그래서 다수인 버마족들이 어느 정도 그것을 수용을 하죠. 수긍을 하게 되면서 원래 군부는 이제 나라 지키는 것 이외에 경제 발전이나 이런 머리가 특별하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나라를 지킨다라는 명목으로 해서 오랫동안 집권할 수 있었다라고 보는 것이죠. 네. 근데 그러한 과정에서 산업화라는 게 없을 것이고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중산층이라든지 새로운 계층들이 등장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미얀마라는 나라는 더 고립되는 것이고 어떤 그 정치적인 발전의 기회가 왔을 때 예. 군부가 더 많은 물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게 되면 얼마든지 진압할 수 있었을 것이고 예.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얀마 친구들이 저한테 많이 묻는 것이 우리나라랑 미얀마랑 비슷한 시기에 쿠데타가 일어났었는데 예. 그러니까 미얀마는 1962년도에 있었고 우리는 61년도에 있었는데 왜 다른 경로를 겪었느냐 라고 물어볼 때 저는 그것을 비교해 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떤 나라가 산업화를 하고 경제 발전을 일으켰느냐를 보게 되면 그 결과는 달라질 것이다. 네. 그게 가장 큰 핵심이라고 볼 수 있고요. 군부는 그리고 또 하나는 62년부터 이 사회주의라는 것을 내세우게 되는데 이게 독특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사회주의가 아니고 예. 이 버마식 사회주의, 그러니까 뭐 영어로는 버미스트 웨이 소셜리즘이라는 것을 내세우는데 네. 그래서 지금도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은 이 나라를 뭐 사회주의 국가, 공산국가라고 부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예. 그게 그 시작이 이제 이때 버마식 사회주의라는 것이 등장했기 때문인데, 근데 사실상 버마식 사회주의는 일종의 이념이나 강령 정도였을 뿐이지 뭐 사회주의 프로그램이 실시되거나 하는 것들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이때 당시에 집권해 온 군부가 자신들이 얼마만큼 정당성이 있고 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편들을 동원하겠죠. 네. 그래서 그 방편 중에 하나를 사회주의를 들고 나온 거죠. 실제로는 사회주의랑 상관없는 그런 정권이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우리는 모든 인민들은 평등해야라든지 아니면 뭐 저 바깥에 시장 경제 체제, 그다음에 제국주의 자들 뭐 이런 사람들 물리쳐야 된다라는 그런 프로파간다를 많이 내세우게 된 거죠. 예.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미얀마라는 나라가 고립되게 되었고요. 군부가 아주 오랫동안 정치 권력을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제 교수님 설명으로 이해는 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어떤 사회적 맥락으로 인해서든 잠시나마 민주 정권이 들어섰는데 네. 그땐 완전한 민주가 아니라 군부랑 민주가 같이 있는 듯한 모습, 이건 또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그게 그 언론에서 네. 지적하고 있는 방법인데 저는 사실상 2015년도에 아웅산 수치 정권, 그러니까 우리 민주 정권이라고 하죠. 네. 그때 들어섰을 때 저는 그때부터 쿠데타는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군부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특권들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특권들이 있는데 그런 특권들을 내려놓지를 못하죠. 내가 가진 게 커피 한 잔 있는데 상대방 친구가 그 커피 값을 주거나 아니면 네. 그에 상응하는 물건을 주지 않는데 야 너 커피 내가 마실래라고 하면 기분이 나쁜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얀마 군부 입장에서는 그런 것이죠. 우리가 가져온 독점권들이 특권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예. 새롭게 민주정부가 들어섰다라고 해서 왜 우리에게 반대급부를 주지 않고 우리가 갖고 있는 특권을 내려놓으라고 하느냐. 그거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민주적인 질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해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네. 군부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의회 의석의 25%를 군부가 의석으로 점유를 했었거든요. 요거는 이제 과거 인도네시아의 헌법을 그대로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현역 군인도 정치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그런 명분이죠. 그러니까 군인들은 국가만 소화하는 것이 아니고 네. 정치에 참여할 수도 있고 뭐 경제 활동도 할 수 있다. 이러한 조항을 미얀마로 만들어 놓은 것이죠. 네. 예. 그래서 그런지 미얀마에서 뭔가 이권 사업을 하려면 꼭 군부가 또 뭔가 컨펌을 놓거나 네. 군하고 일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아직도 그 이해관계, 그 헤게모니를 군부가 잡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상당 기간 미얀마는 그냥 군부 세력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군부가 갖고 있는 기득권을 쉽게 내려놓을 수는 없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62년부터 88년까지 사회주의라는 것을 했었고 예.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군부가 집권했는데 이때 군부는 성격이 좀 바뀝니다. 네. 우리는 사회주의가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시장을 개방했다라고 선언을 했는데 예. 이때 군부의 전략이 과거에는 국가를 수호하는 일종의 군인 본연의 임무를 추구했다면 이때부터 군부는 우리도 돈을 한번 벌어보자 예. 라는 그런 이익 집단으로 변질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문호를 개방하게 됐고 우리나라 기업들도 그때 많이 들어갔었어요. 지금은 뭐 사라진 대우 같은 예. 대우가 이제 이거 미얀마를 상당히 중요시 여겼던 그런
기업 중에 하나였었거든요. 이런 기업들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서 군부와 사업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외국 기업이 들어왔을 때 이 사람들은 오랫동안 폐쇄적이었기 때문에 혹시나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식민화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위험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외국 기업이 들어왔을 때 약간 경계하려는 그런 입장이 강했었고요. 그래서 네. 100% 외국인 투자 뭐 이런 것들은 거의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조인트 벤처 합작 사업 형태를 많이 받아들였고요. 그러니까 방법은 간단합니다. 외국 기업들이 자금이랑 기술이 있으면 현지 기업들은 보통 땅, 네. 토지 이런 것들을 빌려주거든요. 근데 그 토지를 빌려주는 기업이 과거에는 일반 사업자들이었다라고 하면 그게 없고 군인들이 기업을 만들어요. 예. 군인들이 기업을 만들어서 군 기업이 나서서 예. 직접 그 사업에 참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군부 입장에서는 뭐 특별하게 노력을 하지 않고 돈을 많이 벌어들이게 되는 거죠. 그런 형태로 인해서 군 기업들이 많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미얀마는 어떻게 보면 공기업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군기업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나 보죠. 그렇죠. 그러니까 국영기업도 많이 있긴 있지만 그 예. 국영기업을 다스린 컨트롤하는 컨트롤 타워가 사실상 군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예. 근데 진짜 놀랍네요. 어떻게 보면 이 소수 민족과의 갈등도 잘 유도하고 아주 크게 탄압을 안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게 어떻게 계속 유지가 되네요. 근데 사실상 이제 쿠데타 이후에는 지형이 조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예. 특히 이제 버마족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다수를 차지하는 버마족들이 군부의 그런 선전 선동에 많이 속아왔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을 하게 됐고 예. 그리고 소수 종족들도 그동안 우리가 너무 우리의 이익만 추구하려고 했었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자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일부는 쿠데타 이후에 지금 내전 상황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네. 반군부 진영의 버마족이 만든 그러니까 군대랑 그 다음에 소수종족 무장단체들, 소수민족 무장단체들 간에 일부가 이제 연대를 해서 군사 작전을 같이 하기도 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이들의 불신이나 갈등 이런 것들이 거의 100년에 가깝단 말이에요. 식민시대 때부터 시작했으니까. 예. 그래서 그게 하루아침에 그 앙금이라는 것이 가라앉기가 힘들겠죠. 네. 그래서 좀 변화의 그 시도는 있긴 있는데 여전히 예. 아직까지는 좀 갈등은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앞서서도 일부에서 미얀마 국민의 한 90%가 불교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언론 통해서 보니까 정작 민주주의의 수호신 같은 수지여사마저도 네. 소수 민족을 뭐 탄압했다라는 소식도 들리는 것 맞습니다. 같고 그 소수 민족이 또 마침 불교가 아닌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민주화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미얀마의 그냥 문화적인 맥락 속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 많나 봐요. 그게 참 설명하기 정말 복잡하고 네. 오래된 그러니까 역사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그 종족들이 우리에게는 이제 로힝야라고 보통 알려져 예. 있는데 현지에서 로힝자라고 부르는데 이 사람들 이제 식민 시기에 그 인도에서 지금 현재 방글라데시에서 이게 들어온 이주 노동자, 계절 노동자들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지금 현재 미얀마 땅에서 장기간 체류하면서 국제 사회에서는 미얀마라는 땅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당연히 미얀마 시민으로 인정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미얀마 국민들 입장에서 이 사람들은 불법으로 넘어온 이주민들인데 그리고 미얀마 사회 그러니까 외부에서 넘어온 사람들, 뭐 인도인들, 중국인들이 있을 거잖아요. 이 사람들은 현지 사회에 동화하려고 많이 노력을 해왔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 미얀마어를 배우려고 하거나 아니면 미얀마 사람들의 복장 이런 것들 따르려고 하지도 않고 그들만의 역사나 풍습 이런 것들을 계속 유지하려고 시도를 한다. 그리고 네. 심지어는 뭐 무장단체까지 만들어서 테러를 한다. 뭐 그러한 여러 가지 썰들이 난무를 했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받아들이지 못했고요. 특히나 그 우리 2000년도 초반에 이제 뭐 9.11 테러 이후에 그 중동 그러니까 무슬림들에 대한 좋지 않은 시각 이런 것들이 미얀마 불교도 사회에서 많이 횡행했었거든요. 예. 그리고 특히나 승려들 가운데에서도 극우 승려들이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뭐 무슬림들이 21세기 세계를 정복하려 한다라는 그런 얼토당토 않는 주장을 예. 하기도 하고 근데 여기에 또 올라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그러니까 미얀마 내에서 이 사람들에 대한 여론이 상당히 좋지가 않아요.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이슬람 교도들에 대한 네. 여론이 상당히 좋지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아웅산수치라는 인물은 노벨 평화상을 받았고 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명분으로 네. 노벨 평화상을 받았는데 현실 정치인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로부터 국민들이 외면하고 있는 대체적으로 그 이방인들을 지지하거나 우리가 품어야 된다라고 쉽게 그렇게 얘기를 하지 못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과거처럼 바깥에 제야에 있는 그런 인물이었다라고 하면 충분히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뭐 집권 정당의 당수이면서
뭐 국정 최고 책임자였었기 때문에 국민적 여론을 살펴야 될 필요는 분명히 있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좀 현명하게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었는데 너무 여론에 휩쓸리는 그런 경향들이 있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상 미얀마는 그런 이 로힝자 문제뿐만이 아니라 그 이외에도 뭐 소수민족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게 48년도에 독립을 하고 난 다음에 이 48년 1월 4일 이 독립기념일이었는데 독립하고 난 다음부터 국가 만들기 프로젝트가 있잖아요. 근데 이 국가 만들기 프로젝트가 제대로 되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첫 단추부터 뭔가 잘못 깨기 시작한 것이 지금 현재까지 거의 뭐 80년 이상까지 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누구의 잘못이다라기보다는 뭐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 나라는 다양한 구성원들을 어떻게 통합시킬 것인가 그것이 상당히 시작이었는데 그 시작은 보통 정치인들이 이제 불교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건데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뭐 한 명, 그러니까 10명 중에 9명이 불교도라고 하더라도 한 명이 반대를 하고 그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전략을 내세워야 되는데 과거 정치인들이 이 사람들 거의 내치는 배제하는 그런 전략으로 갔다라는 것이죠. 네, 미얀마가 여러 부족 또는 민족으로 구성됐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주셨는데 그게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예를 들어서 언어도 다 다르고 얼굴 생김새도 다 다른 수준인가요? 제가 그 지난 학기에 학교에서 강의할 때 제 수업에 미얀마 출신 학생들이 6명 정도가 있었는데 제가 그 미얀마어로 잠깐 이렇게 물어보니까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두 친구 다. 그래서 거기서 고등학교까지 나왔는데 그 학교에 국어 시간이 있을 거잖아요. 우리처럼. 그러니까 미얀마어 시간이 있는데 대충 하고 넘어가서 기본적인 것밖에 못하고 거의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도 뭐 지방 방언이 있지만 근본적으로 다 알아듣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죠. 뭐 TV 보는 데서 문제가 없고. 그런데 미얀마 같은 경우에는 공교육을 실시를 하지만 그러면서도 그 제대로 된 공교육을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소수종족 출신들은 미얀마어조차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겪었던 일인데 미얀마 이제 유적지를 들어갈 때 입장료를 내요. 그래서 내국인이랑 외국인이랑 차이가 되게 많이 납니다. 입장료 차이가.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미얀마를 어떻게 배워서 그러니까 미얀마 동북부 쪽 중국 지역 국경 지역에 가면 우리랑 비슷하게 생긴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쪽 지역 출신이다라고 하면서 약간 거짓말을 이렇게 해봤는데 정말 그 현지 그러니까 로컬인 취급을 받아서 되게 싸게 들어갔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미얀마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무리 외국인이라고 할지라도 미얀마를 되게 잘하게 되면 현지인처럼 대접을 해줄 수가 있는데 그 반대로 미얀마 국민이라고 하더라도 미얀마를 못하게 되면 국민으로서의 자격이 없다라고 보는 그런 관점이 크죠. 그러니까 그 미얀마라는 그 한 국가에서 그러니까 미얀마는 영토 안에 태어나고 자랐어도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미얀마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렇군요. 그게 어떻게 보면 약간 군부가 그렇게 놔둔 것도 있다고 거의 볼까요? 그렇죠. 거의 그렇죠. 그러니까 군부가 철저하게 이 국민들, 그러니까 버마족이라는 자기들의 이너서클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과 그 위에 있는 사람들 철저하게 배제하는 그런 전략, 이중 전략으로 나왔기 때문에 가능했죠. 근데 요즘은 이제 버마족 사이에서도요, 도농 갈등이라고 해야 될지 세대 갈등 이런 것도 불거진다라는 소식도 들은 것 같은데 그건 어떻습니까? 그게 뭐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이 첫 번째는 그 2021년도 쿠데타 이후에 보면 이제 그 시민들이 쿠데타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때 당시에 보면 뭐 우리나라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했었는데 실제로 거리를 메웠던 사람들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MZ 세대들이 중심이 됐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이외에 뭐 40, 50대 이상 사람들이 왜 나가지 않느냐를 물어보니까 우리는 군부가 얼마만큼 잔악하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 나가지 않는다.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그게 좀 비겁하게 들렸었거든요. 관찰자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게 세대 간에 통합되지 않는 모습 정도를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도농 갈등 같은 경우에는 일찍이 있었는데 미얀마는 몇 개의 큰 도시를 제외하고는 상당히 가난한 그런 국가입니다. 최근 자료를 보니까 미얀마 인구의 그 37% 정도가 빈곤선에 도달했다라고. 그러니까 3분의 1 이상이 상당히 가난에 허덕이고 있다라는 건데 이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 대부분 그 지역, 그러니까 시골 사람들, 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찍이 도시와 농촌들 간의 이 차이가 상당히 컸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큰 차이는 보이진 않지만 미얀마 동남아 국가들은 이게 심각한 상황이고요. 미얀마 같은 경우에는 쿠데타 이후에 더 일어났습니다. 특히나 작년 4월부터 군부가 이제 징집을 시작했는데요. 강제 징집 당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 가난한 시골 출신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그러니까 시골에 사는 사람들은
일종의 원죄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우리가 왜 여기에 살아서 이런 험한 일을 당해야 되느냐라고 네.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교수님 설명을 통해서 이제 미얀마 그동안 어떠한 여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는지는 확실히 이해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미얀마 바깥에 있는 요소로 좀 한번 살펴보려고 네, 하는데요. 이번에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기 직전에 군부 수뇌부들이 네. 왕위 외교부장을 한 열흘 전에 직접 보고 맞습니다. 왔다 이런 네. 소리가 있더라고요. 네, 네. 그렇다면 미얀마의 정권의 어떤 변화는 미얀마 내부만이 아니라 중국이나 미국 이 사이에서 어떤 뭐 새로운 요소가 있기 때문에 다시 군부가 정권을 잡았다 이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뭐 쿠데타라는 것 자체는 사실상 외부의 입김이 작용했다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처음에 쿠데타가 일어났을 때는 중국의 영향력이 되게 컸을 것이다라는 건데, 근데 사실상 쿠데타 이전에 미얀마와 중국 관계는 가장 좋았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웅산수치 정권에서. 그러니까 굳이 중국에서는 군부를 자극을 해서 쿠데타를 일으킬 필요는 없는 것이죠. 네, 네. 그래서 쿠데타는 그러니까 군부가 자기네들 이권을 뺏기지 않으려고 하는 차원에서 방어하는 차원에서 이제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대신에 이제 미얀마라는 나라가 갖고 있는 지정학적인 위치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중국이 미얀마를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1대1로 사업을 크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시작점일 수도 있고 끝지점일 수도 있는 것이 미얀마이고요. 실제로 중국이 미얀마에 상당히 많은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한 20개 이상 정도 프로젝트가 가동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얀마 서쪽 해상에 보면 천연가스, 미얀마는 자원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예. 천연가스를 개발하고 있고 요거를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중국으로 보내고 있단 말이죠. 예. 근데 이 반군들이 이제 군부 입장에서 반군이죠. 그러니까 무장단체들이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지켜야 되기가 상당히 힘들고, 중국은 쿠데타 이후에 대외적인 위상도 많이 추락을 했고요. 그러니까 미얀마 쿠데타를 배후에서 지원했다라는 그런 낭설로 인해서 예. 국제적 위상도 많이 추락을 했고, 그거보다는 실질적으로 미얀마 내에 투자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많은 위협 요인이 예. 발생을 했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미얀마와 러시아 간의 관계가 상당히 가까워지고 있는데, 우리가 네. 그 북한 문제를 많이 얘기하면서 북한이랑 러시아랑 상당히 가까워졌고, 그 전쟁에 지금 뭐 북한군이 파병됐다 뭐 이런 네. 것들을 보잖아요. 근데 그 행보를 보면 미얀마와 러시아와 행태가 좀 가까워지게 되면 그 후속으로 항상 이제 북한이랑 러시아 간의 어떤 관계가 모종이 일어나요. 그래요. 예, 근데 보통 우리는 그걸 연결해서 보거나 그렇게 하진 않아요. 그렇죠. 예, 물론 뭐 미얀마 군인이 러시아에 우크라이나에 참전하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무기를 상당히 많이 지원하거나, 네. 그 다음에 서로 간에 이제 국방부, 그러니까 군사적인 분야에서 협력이 되게 활발하게 일어난다거나, 그렇게 될 경우에는 중국이 중간에 상당히 좀 난처한 입장을 많이 표명하거든요. 그래서 중국은 주로 이제 지켜보는 그런 형태, 관망하는 형태, 예. 그렇게 되거든요. 이제 그래서 미얀마와 러시아 간의 우호 관계가, 그러니까 밀착 관계가 강화될수록 중국이 어느 정도 지켜보고 있다가 2024년 8월부터, 그러니까 작년 8월 정도부터 해서 다시 미얀마랑 중국이랑 또 가까워지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군부는 사실상 국제사회에서 군부의 편을 들어줄 수 있는 국가는 없단 말이죠. 네. 그 상황에서 유의하게 편을 들어줄 수 있는 국가는 중국이나 러시아 이 두 나라밖에 없으니까 가급적이면 이 두 나라를 자극하지 않고 이들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는 거. 네. 그러니까 좀 정신적인 지원, 뭐 물질적인 지원을 차치하고라도 정신적인 지원, 이런 것들이 상당히 필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사실 미얀마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자원이 엄청 많은 나라라고 들었는데 네. 어떤 자원들이 주로 있나요? 자원이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루비 같은 예. 게 있죠. 루비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 통용되는 루비의 99%가 미얀마 산이에요. 그리고 그 남산만한 산 있잖아요. 예. 그 산 자체가 그냥 옥이에요. 그래서 옥광산. 옥이 그냥 산이에요. 네, 옥이 그냥 산으로 있는데 거기는 이제 외국인들이 못 들어가게 되어 있죠. 근데 이쪽 예. 광물이 상당히 많은 지역을 최근에 이제 무장단체들이 대부분 다 접수를 했어요. 군부 입장에서는 자금의 원천들이 계속 줄어들고 예. 있는 것이죠. 그리고 미얀마가 전 세계에서 석유 개발을 네.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했던 국가예요. 이미 19세기 때부터 했었고요. 영국이 예. 들어와서 했었고, 지금은 이제 석유는 완전히 다 원유는 다 고갈됐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해상에 천연가스가 상당히 많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우리가 중요시 여기는 6대 광물, 그다음에 히토류 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뭐 티크 있잖아요. 상당히 고급 목재. 네. 티크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의 티크량의 70%가 미얀마에 있는, 그러니까 보유하고 있는 그런 정말 자원부국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러한 자원부국을 한때 미얀마가 개혁 개방을 시작할 때
나왔던 기사 중에 하나가 제가 봤던 게 나이지리아를 보고 자원의 저주 국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나이지리아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제 부정부패로 인해서 국가가 발전하지 못했는데 이게 그러니까 미얀마를 두고 제2의 나이지리아가 될 것이냐 아니면 제2의 한국이 될 것이냐. 그러니까 갈림길에 서 있다 이렇게 많이 평가를 했었거든요. 지금 현재는 이제 쿠데타가 일어났으니까 나이지리아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거를 기술을 얼마만큼 돌릴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미얀마에서 가까운 대표적인 중국 도시가 쿤밍이던데 쿤밍이죠. 쿤밍을 갔었을 때 놀랐던 게 미얀마하고 어떻게 보면 뭐 바로 이제 이어질 수 있는 고속도로라고 해야 될지 이런 교통망을 엄청나게 구축해 놨더라고요. 그 얘기는 중국 입장에서는 인도양으로 바로 갈 수 있는 교두보로 미얀마로 삼고 또 미얀마의 각종 자원들을 이용하기 위한 노선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고 중국 현지에서도 그런 설명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럼 중국 입장에선 결국 미얀마가 러시아랑 가까워지려는 거 이거를 좀 다시 중국으로 돌리고 그래서 많은 이권 사업, 자원 외교 이런 거 하려는 그런 목적 아닐까요? 정확히 보셨죠. 그러니까 그 중국이라는 나라는 그러니까 동쪽으로는 바다가 있지만 근데 이쪽 지역은 사실상 분쟁 지역이에요. 우리가 항상 뭐 자주 보는 남중국해 뭐 영유권 문제. 그러니까 이쪽 지역은 쉽게 해결되지가 않고 그러면 서쪽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서쪽으로 나아가기 위한 우리가 말 그대로 교두보 발판이라는 국가가 지금 미얀마밖에 없어요. 그 이외에는 뭐 저쪽에 그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가는데 그쪽은 불가능하고 그러니까 미얀마를 밟고 인도양으로 나가서 태평양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씀하셨듯이 운남을 중심으로 전진 기지로 해서 미얀마를 고속도로에서 쭉 뚫어요. 그 CMEC라고 해서 중국 미얀마 경제회랑이라고 해서 도로를 이제 T자 형태로 만드는 거예요. 미얀마 지도에서 T자 형태로 만들어서 철로도 깔고 도로도 이렇게 새로 확장하는 거죠. 그래서 국경 지역을 가면 그 운송 시스템 이런 게 상당히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쫙 지나가면 엑스레이로 이렇게 그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준비를 쭉 해왔고 앞으로도 아마 계속 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중국 입장에서는 대외 무역을 위해서 미얀마라는 나라를 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 유지를 하는데 이제 그 러시아와 미얀마 그러니까 두 나라가 가까워지는 것에 대해서 중국이 불편하게 생각했지만 근데 중국 입장에서는 아무리 봤을 때 이 두 나라 그러니까 미얀마랑 러시아는 더 이상 가까워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군사적인 측면에서 뭐 미얀마가 러시아산 무기를 구매하고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가능하겠지만 그 이외에 경제적인 교류를 하거나 뭐 이런 가능성 거의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은 중국의 편이다. 그래서 팔짱을 끼고 조금 더 관망하고 수수방관을 하고 있으면 언젠가는 미얀마라는 나라는 중국으로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시각이 좀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야 미얀마랑 러시아가 가까워지면 뭐 그건 자기네들이 국익에 그렇게 큰 해는 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어느 정도 러시아와 미얀마 관계의 한계가 드러나게 되면 다시 미얀마라는 나라는 중국으로 돌아와서 국경 무역도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이고 경제적으로도 좀 의존적인 측면도 강화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국경 포인트 있잖아요. 체크 포인트. 여기가 지금 현재 무장단체들이 대부분 다 접수를 한 상황이죠. 그래서 국경 무역은 사실상 지금 중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중국 입장에서는요. 미얀마 군부가 이 국경 지역에 있는 반군 세력들, 반군 세력도 잘 그 다스리고 그리고 미얀마의 어떻게 보면 프로토콜이 군부만 통하면 미얀마에 있는 자원 개발 그다음에 미얀마를 교통 요충지로 활용하는 게 그냥 군부만 있으면 더 수월하니까요. 그럼 중국은 계속 미얀마라는 나라가 군사 정권이 들어 앉아 있는 걸 선호한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그걸 보는 시각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요. 자, 첫 번째 먼저 이 무장 반군들, 무장 단체들이 관계가 중국과 관계가 어떨 것 같아요? 전 안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무장 단체들 가운데에서 무장 단체 종류가 엄청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 중국계도 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과거에는 스스로 우리가 중국 쪽에 편입하려고 시도하려는 그런 무장 단체들도 있었어요. 요즘 들어서는 그걸 대부분 철회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운남성에 상당히 많이 종속되고 들어가고 싶어하는 그런 무장 단체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중국과 관계가 좋아요. 그러니까 무장 단체들이 군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교전을 하지만 중국이 한번 엄포를 놓거나 하면
또다시 그냥 조용해지는 그런 사례도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무장대체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긴 있어요. 예. 일부 이기는 하지만 네. 그런 것들도 있고요. 근데 그리고 중국 입장에서는 미얀마가 뭐 민주화되느냐, 뭐 군부 통치가 이어지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중국은 내정 불가소 원칙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네. 이 두 나라 간에도 그러니까 주권 존중 5대 원칙이라는 게 평화공존 5대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이 외교 관계를 기조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내정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뭐 군부 정권이 있으면 좋겠지만 네. 사실상 지금 현재 군부를 그렇게 능력이 있는 그런 집단으로 보지는 보진 않아요. 않구나. 예. 예. 대신에 미얀마에서 중국이 원하는 가장 이상적인 그 정권은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지 간에 반중국 정권, 반중 정권만 들어서지 않으면 된다라는 네. 것이. 그러니까 일종의 그러니까 요 이전에 아웅산수치 정권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출범할 때 아웅산수치가 서방 국가와 관계가 좋았기 때문에 아마 이제 미국이나 영국 쪽으로 많은 외교가 치우치지 않았을까라고 했는데 중국과 오히려 더 가까워졌거든요. 그래서 중국도 환영을 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그 말은 중국 입장에서는 우리 국익을 추구할 수 있는 어떤 정권도 우리는 상관없다. 딱 그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군부 정권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중국과 가깝게 지내는 것이지 뭐 중국이 좋아서 우리가 모셔야 된다 하든지 그런 것들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서로 이해관계를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원하는 쪽 얼마만큼 우리가 국익을 더 추구할 수 있을 것인가. 문제 이런 것들을 많이 보고 있는 것이죠. 네. 나이지리아 같은 경우도요. 어떻게 보면 반군 세력들이 반군을 유지하려면 자금이 있어야 되는데 맞습니다. 그 자원을 가지고 그 반군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우리나라나 이렇게 자원을 많이 활용해야 될 외국 기업들 입장에선 네. 지금 당장이라도 미얀마랑 뭐 교류 협력하는 건 좀 리스크하다 아니면 괜찮다. 둘 중에 어느 게 맞을까요? 이게 그 우리나라에서도 찬반 양론이 많이 있어요? 실제로 우리나라 시민사회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그 가스전 말씀드렸잖아요. 가스전을 개발하는 회사가 우리나라 회사거든요. 예. 그래서 이 시민사회에서는 그 가스전을 개발하는 회사 앞에 가서 연일 시위를 하고 제가 아는 분들도 가서 막 하고 해요. 그래요. 예, 그래서 이분들의 논리는 가스전을 개발해서 수익이 나오는데 그 수익을 군부한테 몰아주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입장이고요. 근데 이제 이런 자원을 노리고 있는 국가들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국가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말씀드린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나라들도 마찬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뭐 서방 세계 미얀마에 대한 제재를 오랫동안 했던 서방 세계들도 정상화가 되면 서로 앞다퉈 막 간단 말이죠. 네. 근데 미얀마 입장에서도 우리를 한때 미워했는데 지금 손짓을 하는 것보다 우리가 되게 좀 좋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우리를 도와준 네. 그런 국가들에 대한 좀 호의나 애정이 좀 더 생기기 마련이겠죠. 예. 그런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익의 문제냐 아니면 어떤 가치의 문제냐 예. 뭐 이런 그러니까 실리의 문제냐 가치의 문제냐 이런 것들로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가 미얀마에도 총선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럼 2025년 미얀마 총선 간단히 예측해 주시죠.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총선을 한다라고 발표는 하지 않았어요. 공식적으로 발표는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들려오는 말로는 2025년 11월 정도에 아마 할 가능성이 커요. 근데 이제 2010년도에도 이런 류의 총선이 한번 있었는데 일종의 반쪽짜리 총선이 될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여긴 총선이 정기적으로 있는 게 아닌가? 원래는 정기적으로 5년마다 한 번씩 있죠. 근데 쿠데타가 있었으니까 이제 일시적으로 헌정이 중단이 된 상황이죠. 근데 이제 쿠데타 이후에 그러니까 아웅산 수치가 이끄는 정당들 이런 정당들을 다 해산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한 50개 정도의 정당이 있는데 뭐 대부분 군부와 가까운 정당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총선이 만약에 실시가 되면 군부가 후원하고 있는 군부가 만든 정당이 승리할 가능성이 크고 거기에 따라서 2026년 초 뭐 3월 정도에 새롭게 정부가 출범할 가능성이 크겠죠. 그러면 어쨌든 쿠데타 정국은 이제 끝나게 되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잘 몰랐던 미얀마의 세부적인 내용 오늘 제대로 배울 수 있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한국외대 동남아연구소의 장준영 연구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